자, 우리 지난주부터 뭘 하고 있냐면요.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보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봐요. 1910년대를 우리는 무단통치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때 제목이 1910년대가 돼야 돼요. 제목이. 큰 제목이 1910년대, 이퀄 표시하고 무단통치, 다른 말로 또 이퀄 표시하고 헌병경찰제, 제목 3개가 붙어야 돼요. 3개가. 1910년대 헌병경찰제, 그 다음 무단통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조선총독부, 헌병경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1910년대를 강조했던 건 1910년대는 공포정치였다, 일본이. 그래서 이거. 태양, 여기 묶어놓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진 나오면 무조건 언제다? 1910년대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1910년대 일본이 했던 아주 악랄한 사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 특히 어떤 농민들? 소작농들이요. 소작농들. 큰 피해를 봤다. 자, 이제는 그 뒤에 이어서 역시 1910년대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910년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뭐에 관련된 지도냐면요. 이때는 이제 1910년대 아직 우리나라 분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요. 한반도 전체가 나와 있고요. 한반도 전체의 철도 노선입니다. 철도 노선. 우리는 자, 여기 써야겠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동쪽에 치우쳐서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남한 쪽에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태백산맥에. 자, 북한 쪽에는 이렇게 한평산맥과 남양산맥이 이렇게 동쪽에 어때요? 해안천이랑 이렇게 나란하게 산맥이 있어서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가 서쪽이면 동서를 이렇게 관통하는 철도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산맥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응? 북한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만들긴 힘들어요. 산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철도가 어떤 식으로 놓여 있냐면, 자,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 다른 이름 경성. 경성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경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X자 노선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철도 라인이에요. X자. X자죠? 서울에서, 자, 함경북도의 가장 먼 쪽, 해령. 그 다음에 서울에서 평안북도의 가장 먼 쪽, 여기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국경도시인 신의주까지 이렇게 가는 거. 서울 경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의주의 경의선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경의선. 그 다음, 자, 여기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게 일단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원선. 경원선이면 서울 원산 간 철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이죠. 서울 경자에 부산 부자. 경부선이면 서울 부산 간.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경인선. 서울에서 광주, 목포까지 가는 게, 자, 광주나 목포가 다 호남 지방이기 때문에 이쪽을 라인으로 내려가는 걸 호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철도는요, 언제 만들어진 거냐? 파란색은 1910년 이전에, 즉 일제 식민지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철도들이고요. 빨간색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만들어진 철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효율적인 식민지 경제 스타일. 자, 식민지 경제 스타일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식민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 여기 봐.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국이. 그 다음에 여기 B국이 있어요. B국은 경제력이나 국력이 약해서 약하고 작은 나라라고 해서 약소국이라고 부르면, 자, A나라는 자, 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강대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략해서 쳐들어가는 거죠. 무력으로 침략해서 B국을, 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그때 식민지는 뭐냐? 잘 들어요. 식민지는 강대국 A국한테 뭐가 되는 거냐면 한마디로
봉이 되는 거예요. 봉. 여러분 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봉? 아 걔는 내 봉이야.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말이라 안 쓰나요? 꼬붕이야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부하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봉이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식민지를 만든 나라를 본국이라고 하면 본국이 있고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나라의 관계. 자, 이 본국에서 공업을 해. 공업을 할 때 물건을 만드는 게 공업이잖아요. 공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원료입니다. 원료.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책상을 만든다 칩시다. 책상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책상의 원료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나무죠. 근데 자기네 나라 본국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 근데 식민지에는 나무가 있어. 물론 본국에도 나무가 있지. 근데 자기네 나라 나무로는 부족한 거야. 왜냐면 원료가 이만큼 필요해. 1000만큼 필요한데 본국에는 나무가 500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500은 식민지에서 가져올 건데 자 원료를 가져올 때는 원래는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사오겠죠. 돈 주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같은 비슷한 동등한 국가라면 자 어떤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한테 가서 야 내 나무 내놔. 그럼 줍니까? 먼저? 근데 식민지는요, 그냥 원료를, 예를 들어 원료 한 그루에 100이라면요, 이걸 1원에 사올 수 있어요. 뽕이잖아, 이게. 거의 헐값 아닙니까? 헐값? 헐값 정도가 아니지. 거의 거저 갖고 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정리했어. 아, 식민지란 원료의 공급지구나. 원료를 본국에게 그냥 거의 공짜로 주는구나. 어떤 미친 나라가 돈을 주겠 이게 식민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떤 미친 나라가 100원짜리를 1원에 주겠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원료를 수출할 때 100원짜리 1원에 주겠어요? 미친 짓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해요. 뭐는? 식민지는. 자, 원료 공급지. 다음. 본국이 자 100원짜리 원료를 1원에 사갖고 0.1원에 막 사와 1000원짜리 1원에 사와 거의 헐값으로 사와서 책상을 만들어. 이 책상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다른 나라에 10,000원에 팔겠지. 다른 나라엔. 하지만 식민지에는요. 10만 원에 팔아요.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그래도 사야 됩니다. 왜? 식민지니까. 이게 봉인. 어떤 미친 나라가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사주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물건 10,000원짜리를 막 사줄 때 나라가 10만 원 10배씩 사줘요? 안 그래요. 그럼 원료의 공급지와 제품의 시장이에요. 물건을 파는. 본국의 물건을 열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자기네가 부르는 대로 다 사줘야 돼요. 식민지는 제품의 시장. 이게 식민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뭔데요? 얘는 폼이다. 식민지 이런 거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본국의 국민들은 정말 잘 살게 되겠죠. 원료는 헐값으로 갖고 오고 자기네가 만든 제품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오케이? 이게 식민지야. 잊지 말고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1910년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 그럼 똑같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거의 공짜로 일본에 넘겨야 돼. 울면서. 그러면 일본은 조선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실어갖고 올 거야. 얘들아.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갈려있잖아. 근데 이렇게 갈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북한 지방에 자원들을 못 쓰잖아. 북한은 지하 자원도 많고요. 산림 자원도 많고 정말 많은 자원이 있어요. 일본이 왜 여기다가 철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이쪽에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철도를 통해서 실어 올라고 만든 거예요. 철도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뭔데? 역시 이쪽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실어서 서울로 갖고 와서 병인 인천까지 온 다음에 배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일본으로 실어 가는 겁니다. 철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조선에 있는 모든 자원을 헐값으로 일본에 실어가기 위해서. 이게 식민지 경제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팔았으면 1,0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걸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0.1원, 어떨 땐 돈을 아예 못 받고 그냥 원료들을 넘겨줬어요. 이게 경제 스타일 얘기입니다. 식민지 경제 스타일을 위해 한국인의 자본 축적과 공업 발전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했다. 자, 이 말은 뭐야? 한국인들, 즉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들이 돈을 쌓고 축적을 하고 공업을 발전하면 잘 봐야 되라. 니네가 알다시피 여기 봐. 여기 A라는
여기 A라는 사람들이, A국 사람들이 있고 B국 사람들이 있어. A국과 B국이 모두 C라는 나라의 식민지라고 치자. 근데 A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 돈도 많고 많이 배웠어. 얘네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어떤 나라가 C국한테 저항하기가 좋겠니? A국이겠죠. 돈도 많고 많이 배웠으면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있기 때문에 C국한테 저항합니다. 아니, 아예 처음에 어쩌면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 조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즉 부자가 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똑똑해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저항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인들은 돈을 못 벌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 마음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경제 정책은요, 한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발전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법 중에 하나가 주치세요, 여러분. 회사령입니다. 주치세요. 회사령. 지금 우리 1910년대 회사령 하고 있습니다. 회사령. 자, 회사령은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동그라미쳐 누구?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총독이 허가 안 해주면 기업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선 총독이야. 조선 총독은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인 조선 총독이 조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사람이 회사 차리겠다고 하면 허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조선인 중에 어떤 사람한테만 회사를 설립하도록 허락해주겠어요? 친일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선인들은 당시 회사를 차릴 수 없었던 뜻이에요. 또 허가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총독의 중간에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총독의 명령만으로 바로 기업을 구할 수 있게 해서 해산할 수 있게 했어. 처음에 만들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아니었는데 그 회사가 조금씩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다는 소문을 들어봐요. 중간에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이에 따라 한국인에게는 그나마 친일파한테도 허락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아주 작은 규모, 뭐 직원 두세 명에서 막걸리 만드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소규모의 제조업이나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 몇몇 정도만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큰 기업들, 큰 회사는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한테만 허가했겠죠. 또 얘들아 꼭 기억해. 끝이 령으로 끝나는 이런 명령들을 웬만한 명령 90%가 다 1910년대 공표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무슨 령 하고 나면 무조건 언제 떠올리면 돼? 1910년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쉽겠죠? 어음령, 강음령, 은행령 뭐야 다. 이런 명령들이 다 1910년대에 제정되는 겁니다. 어음령은 말 그대로 물고기 잡는 거잖아. 물고기 잡을 때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광업은 금과 은 같은 거 철광석 캐내는 광산 만드는 거잖아. 광산 만들 때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은행 만들 때도 허가가 이런 얘기예요. 뭐든지 다 이게 다 1910년대입니다. 등의 법령을 제정해서 경제활동을 다 무릎바꿨다고요. 허가제. 물고기 하나 잡을 때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허가제로 전환하고 게다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인삼인데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인삼은 주변 국가들한테 유명한 수출 품목이었잖아요. 고려 인삼 같은 경우. 이 인삼은 뭐겠대요? 전매제일 때입니다. 전매제의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 전매한다는 얘기는 인삼을 정부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만 팔 수 있다는 얘기. 개인은 못 파는 거야, 인삼은. 이때 1910년대 정부는 어딥니까? 조선 총독이잖아요. 즉 인삼은 누구만 팔 수 있는 거야? 총독부만 팔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게 전매야. 전매는 국가가 쓰세요. 국가만 판매하는 겁니다. 다른 개인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전매제라는 거. 인삼에 대한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철저히 장악하여 뺏어갈 수 있었고 민족 자본의 성장 가능성 다 허가제로 만들었으니까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 다음 봐봐 얘들아.
토지 조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했어요? 산의 나무들도 조사했어요. 임야라는 건 쓰세요. 산이에요, 산. 관악산, 북한산, 이런 산. 산도 조사했어. 왜? 산의 나무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임야 조사 사업도 실시하여 방대한 면적의 임야, 산을 국가 소유로 바꿨다. 국유림이라는 건 국가 소유로 바꿨다는 얘기. 즉 모든 산들을 총독부 소유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국가는 총독부니까요. 다음 일대는 철도, 도로, 항만 묶어요. 철도부터 통신망까지. 철도와 도로와 항만은 항구죠. 항구와 통신망 등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기간시설이라고 불러. 다시.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망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 기간시설.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기간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고 정비했대. 아니 왜? 자기네가 이렇게 해야 조선 식민지에 있는 원료를 마음대로 빼내갈 수 있겠죠. 이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네 저기 봐봐요.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시장을 했죠. 식민지가. 파는 거야. 자국의 상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에 뭘 가져가? 식량과 원료. 아 쓰세요 여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원료의 공급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나왔던 상품의 시장. 원료의 공급지가 1번, 상품의 시장이 2번. 1번과 2번을 합쳐서 우린 이걸 뭐라 불러? 이걸 식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국에 원료를 공급해주고 상품을 팔아주는 상품의 시장이 되는 게 식민지입니다. 식량 원료를 손쉽게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그쵸?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 일본 자본주의 체제의 종속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이 표 보시면 이 표가 뭐야? 일본의 경제 독점 현황인데 1911년이면 식민지가 막 된 시점이고요. 1917년이면 이제 10년 동안, 꽤 7, 8년 동안 식민지가 진행된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인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32%밖에 차지 안 했는데, 야, 6년 지나니까 83.2%로 이렇게 늘어나요. 한국인은 오히려 줄고 일본인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광산 생산에 일본인이 22.6%밖에 안 됐고 기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된 10년이 지나니까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다 우리나라 광산에서 가져갑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20년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싹 다 일본인들이 점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야? 191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1910년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 제목이 이게 아니야.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타협대가 아니고 이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1920년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920년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야? 3.1운동이죠. 이제 3.1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제.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댔지? 얘들아?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식민지가 되는 해에 일어났다고 3.1운동이? 몇 년? 19년. 1919. 안 외울 거야? 19년. 외워야 된다니까? 1919는 외워. 외우기 쉽잖아. 1910년에 식민지가 되고 9년 뒤인 1919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1920년에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야. 자, 역시 1910년에 식민지가 되고 1919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1920년에 통치 방식을 바꿔요.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했잖아요.
무단 통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로 조선인들을 겁에 떨게 만들었어. 그게 공포 정치야, 무단 정치는. 그걸 하면 조선인들이 다 겁에 질려서 닥치고 조용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1919년에 닥치기는커녕 전국에서 만세를 불렀어. 독립하겠다고. 그러면 결국 일본의 무단 통치는 실패한 거예요. 성과를 제대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바꿨다니까? 조선인들끼리 싸우게 만들라고? 조선인 대 조선인,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게 민족 분열이야. 조선인을 나누는 거야. 지네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일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성공합니다. 1910년에 무단 통치는 실패했는데요.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는 거의 성공해요. 정말 일본인은 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조선인이 알아서 다 독립운동가 잡고 고발하고 밀정 보내가지고 지네가 다 찾아내고 다 해. 자, 어쨌든 시험 너무 잘 나오는 거. 1910년대 무단 통치가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사건. 뭐라고? 3.1운동이야. 언제? 1919 잊지 마. 1919의 3.1운동. 자, 여기 보시면 봐요. 1920년대 무슨 통치를 한다고요? 문화 통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정리할 때 1910년대 표시하고 이퀄 표시하고 무단 통치 똑같은 표시하고 헌병 경찰제 이게 제목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쬐끄만 제목들이 쭉 있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2번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920년대 쓰세요. 여러분 노트다 어딘다 써놓으세요. 20년대는 문화통치. 다음 말로 보통경찰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로 변하게 된 계기 1919년 3.1운동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문에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민족 분열책입니다. 민족 분열 정책. 얘는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얘는 민족 분열 정치. 이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제. 다 썼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제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데 1920년대 그 문화 통치가 기만적이다. 기만이라는 건 속인다는 뜻이에요. 남을 속인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일본이 조선인을 속이는 거죠. 일본이 조선인을 속이는 문화 통치를 한다는 얘기야. 문화 통치를 표방한 일제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조선 총독의 그전까지는 육군과 해군 같은 대장, 즉 군인이잖아요. 군인만 임명하다가 군인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문관, 군인이 아닌 일반 정치인들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어. 그리고 군대 경찰인 헌병 경찰 제도를 바꿨어요. 뭐로? 보통 경찰은 일반 경찰이야.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했다. 근데 이게 왜 기만이에요, 선생님? 나오잖아요. 일제가 항복해서 물러갈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1945년이잖아요. 45년 물러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지만 경찰이 들어가는 비용은 3배를 늘렸어요. 즉
헌병경찰이 한 마을에 100명 있었다면 보통 경찰로 바꾸면서 300명으로 늘린 겁니다. 경찰 수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겠다는 얘기지. 즉, 그러나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야? 바로 기만에 대한 증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관 임명한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고 보통 경찰로 바꾸었으나 인원은 오히려 더 늘렸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여기 보시면 나왔잖아요. 경찰관 건물과 경찰 인원 숫자인데 1918년 3.1운동 직전까지는 경찰서가 751개였어. 근데 불과 2년 만에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 2년 만에 2,700개가 됩니다. 2,700개. 경찰관 수도 한번 보세요. 3.1운동 직전이 5,400명인데 3.1운동 끝나고 20년에는 와 18,370명.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또 일본은 야 니네 한국에 나한 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줄게. 그리고 각각의 지방은 지방이 알아서 하는 눈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전만 했어요. 선전만. 정찰이세요? 늦게 오고 졸고 숙제는 안 해오고. 자,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한다. 이는 독립운동을 자치운동으로 유도하고 잘 봐. 이게 무슨 말인지. 독립운동을 자치운동으로 유도한다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보여주세요. 설명 들어요. 자, 독립운동을 뭘로 바꾸겠대? 자치운동으로 바꾸겠다. 너네 이런 말 들어봤니? 아,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가야. 그러면 어때? 사람들이 독립운동 우리 조상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말하면 무시하니 존경하니? 존경하지. 근데 어떤 미친놈이 야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야. 야 철저한 친일파야. 존경하니? 무시하니? 무시하지. 이거야. 자치운동은 친일파를 키우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920년대 하고 싶은 건 뭐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자치운동, 즉 친일파로 바꿔보겠다는 얘기. 어떻게 해요? 얘들아, 사람을 노선을 바꾸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야. 먼저 당근. 야, 너 독립운동 그만둬. 네 아들, 딸 다 대학 보내줄게. 야, 니네 집도 없지? 우리 집 줄게. 이게 당근이야. 알겠어?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친일파가 될 수 없어. 그래? 그 다음 뭐 하면 되니까. 채찍을 들죠. 너 계속 독립운동 할 거야? 너, 네 와이프, 네 아들, 네 딸, 다 경찰서에 잡아들여서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거야. 너 연세 많은 니네 아버지, 어머니 지금 병들었지? 감옥에 가둘 거야. 니네 집 몰수할 거야. 재산 다 뺏어. 이게 뭔데? 당근과 채찍을 하면요. 적어도요. 99%는요. 98% 넘어갑니다. 처음에 당근에서 넘어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한 30%, 20%? 하지만 채찍으로 가잖아요? 내가 아닌 내 가족들을 괴롭히잖아요? 내가 아닌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언제 했던 거야? 1920년대? 뭐 하는 거야? 분열시키는 거야. 그럼 남은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고 남아있는 2%만 독립운동을 하니 이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원래 하다가 친일파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더 격렬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를 잡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친일파였던 애들은 그냥 쭉 가는데 처음에는 친일파가 아니었던 애들이 친일파로 돌아서면 뭔가 더 튕기지. 내 동지들을 내가 팔고 고발하고 그지? 막 불고 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막 이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친일파가 되면 더 극렬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한 친일파가 됐습니다. 물어봐야지. 선생님 왜 친일파를 자치운동가라고 불러? 잘 봐. 이거 말 되게 번지르르 해. 얘들아 독립과 자치의 뜻이 뭐니? 여기 보세요. 독립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지. 그지? 독립의 뜻은 일본으로부터 완전 분리되겠다는 뜻이야. 원래 우리는 같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일본의 간섭을 받을 일이 여기 봐요. 뜻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간섭을 100%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자치는 아니야. 자치는 말은 되게 그럴듯해. 자치는 일단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요. 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야. 오케이, 인정해.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 인정하고 나서 그나마 일본이 허락하는 어떤 일정 부분 100% 중에 뭐 50%면 50, 30%는 30% 이렇게 일정 부분만 일본이 허락하는 일정 부분만 뭐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스스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독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말만 되게 번지를 해요. 일단 전제 조건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나서 일본이 허락하는 일정 부분만 우리 스스로 스스로 자자, 통치할 치자, 스스로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통치가 아니에요. 완벽한 독립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친일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런 애들은 쓸 필요 없고요. 이걸 이렇게 쓰고요. 이걸 이렇게 쓰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써주세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자, 우린 이어서 하면 계속해서 1920년대 하고 있어.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게 독립운동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자치운동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줬어. 그러면 독립운동은 그거고 자치운동 이거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자치운동으로 유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여기 나오네요. 친일파를 양성한. 여기 조치세요. 자치운동으로 유도한다는 얘기는 친일 세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얘네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이 말했듯이 조선의회 같은 게 설립되진 않았어요. 지방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겠다고 말만 그랬지 도평의회, 부, 군, 협의회 등 자문기구 같은 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 같은 건 없었다.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조선인에게 참정권 주고 조선인에게 지방자치 실시하겠다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하고 싶은 말. 우리를 속이는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문화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적인 건지, 얼마나 기만적인 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이 기억나셔야겠지만 1910년 무단 통치, 1910년대는요. 어떠한 언론, 출판, 책도 못 만들었고요. 신문도 못 언론, 출판, 집회 못 했고요. 단체 못 만들었어요. 금지였어요. 그냥 100% 금지. 근데 지금 1920년대 오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완전히 100%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허용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얘기는 자, 언론, 신문 만들 수 있고 출판, 책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집회, 모임도 가질 수 있고 결사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일부 허용, 만들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선생님 1910년대에는 완전히 금지였지만 지금은 일부 허용했으니까 일본의 통치 방식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이 그걸 선전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1910년대는 이걸 완전히 금지했지만 20년대에는 허용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풀어준 거다. 하지만 뭐래니 지금 하고 싶은 말. 이거 어디까지나 다 기만적인 거 알았어. 왜? 일부 허용했지만 어쨌든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언론, 신문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나온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예요. 여러분 지금도 2021년 현재도 우리나라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신문과 이 당시의 신문이 이름만 같은 신문은 아니에요. 지금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거의 99.9% 거짓 뉴스만 실고 있는 쓰레기 같은 거고요. 활자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고요.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나름의 언론 역할을 충분히 했던 신문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오케이? 자, 시험에 잘 나와. 추천아. 1920년대 나오는가 그러면 신문이? 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언제 생겼다? 1920년대 문화통치 기간에 발행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문을 허용해놓고 하지만 이라고 붙었어요. 일제는 무슨 제도를 했대? 네모해봐. 검열제도. 자, 이런 거야. 신문을 만들게 했지. 신문을 만들게 했는데 그래서 나온 신문이 조선일보가 나오고 지금 조선일보를 선생님이 너무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도 기분 나쁘네요. 동아일보 역시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허용해서 이 신문들이 발행이 됐는데 자, 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8월 14일 8월 14일자 신문이라면 8월 14일 아침에 새벽에 이게 전국으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만들겠지. 14일날 발행하려면 13일날은 신문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문이 완성되면 먼저 일본의 총독부 관리들이 이 신문을 먼저 읽어. 쭉 읽어. 그 다음에 야 이거 아까 문제 있는데 이 기사 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바꿔. 그러면 하루 만에 다른 기사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일자에 발행된 신문은요. 이렇게 있다가 중간이 비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중간이 비어요. 중간이 막 비어요 그냥. 이렇게 상태로 발행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미리 다 검사해서 다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도 아니고 일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검열 제도를 강화하여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다면 그건 다 뭐 했어? 삭제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이 없는 신문이 발행됐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한 경우에는 봐봐. 정관은 뭐냐면 써요. 신문 발행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 정관. 그럼 일주일 동안 신문을 못 내는 거예요. 한 달 정관, 그럼 한 달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관이고요. 폐간은 뭔지 알겠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신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신문사 자체를. 그게 폐간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정관하거나 폐간했다. 또 여기 봐. 집회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집회, 결사는 단체를 만드는 거였지. 단체 활동도 할 수 있게 허락했지만 뭘 인정하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즉 독립운동을 안 하겠는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뭐했다? 허용했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러한 홍보는 우리는 니네들한테 자유도 주잖아 라는 홍보는 다 기만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비교하시면서 1910년대 학교는 어땠습니까? 1910년대 학교는 조선인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려고 보통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야. 초등교육 알겠니? 초등교육이나 아니면 기술만 가르치는 거야. 실업학교. 이런 것들만 해서 조선인들은 고급 지식은 알 필요 없으니까 조선인은 보통학교나 다니고 기술이나 배워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서 일본이 막 선전했잖아. 우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해서 이제 조선인한테도 초등교육뿐만이 아니라 중등교육, 그 다음에 고등교육까지 시킨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또 기술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고급 지식도 가르치겠다라고 막 홍보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편 일제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늘렸어. 고등보통학교는 고등학교야.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걸 늘려서 지으면서 홍보했지. 야, 이제 우리는 조선인한테도 공부를 시켜. 라고. 그리고 수업 기간도 늘렸어. 옛날에는 일본 애들은 보통 학교가 6년인데 조선인들은 4년만 수업시켰어요, 막. 근데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초등교육을 6년 이런 식으로. 수업 연한을 늘렸다. 하지만 보통 학교조차 그 숫자가 늘렸지만 늘리기 이전부터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더 중요한 건 돈 받았어요. 유사한 교육입니다. 즉 돈 없는 애들은 학교를 못 갔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의무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에 한국인의 취학률은 조선인들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망했기 때문에 학교 보낼 돈이 없습니다. 한국인의 취학률은 매주 낮았고 고등교육, 여긴 더 비싸겠지 등록금이. 초등학교보다 더 비싸겠지. 이런 고등교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취학률과 일본인의 취학률 보시면 초등학교도 일단 조선인이 200명이었다면 일본인은 1200명이고요. 남자, 중학교 가면 더 하죠. 남자는 5명, 여자는 1.2명이야. 일본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전문학교가 지금의 전문대학인데 0.6명 되면 대학교 같은 경우 0.05명이에요. 0.05명.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렇게 홍보만 하는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쭉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일본의 문화 통치가 기만적이고 허울적인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 통치 본질이 원래 뭐였을까? 자, 우리 너무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꾼 건 1919년 3.1운동 때문이었잖아요. 3.1운동 이후 일제가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의도는 뭘까? 1. 첫 번째, 3.1운동 같은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한국인의 강력한 저항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보고 야 일본 니네 정말 조선을 폭력적으로 다스렸구나 라고 국제 여론이 나빴단 말이에요. 일본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제 여론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이게 의도야, 의도. 문화 통치를 한 의도. 관리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즉 관리랑 선생님이 제복 입고 칼차는 걸 다른 나라 애들이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어쩜 그렇게 무섭게 하냐라고. 차던 것을 폐지하는 등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지만 대신에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예전에 비해서 1910년에 비해서 더욱 철저해졌다. 일본은 하나의 군에, 하나의 경찰서, 하나의 면회, 하나의 주재소. 여러분 주재소는 지금으로 치면 뭐 파출소 같은 경우에 하안동에 파출소 있잖아요. 그다가 광명 경찰서는 한 군데 있고 동마다 하안동, 철산동 같은 데 파출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경찰서가 더 큰 겁니다. 파출소보다. 한 주재소 제도를 확립하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중요한 법 나오네요. 성강표 주주자입니다. 치안유지법. 이거 나오면 무조건 1920년대요. 치안유지법은 연도를 외워버리면 좋아요. 1925년. 여기 나왔네. 치안유지법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이용했다. 한번 볼게. 여기 보면 국가의 체제를 변혁하거나 이 말이 뭔데? 식민지를 없애거나 이런 뜻이야. 독립하려고 하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 즉 단체를 만들거나 그 사정, 즉 단체를 알고도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체 만들었다고 10년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본법의 시행 구형 밖에서 범한 자에게도 역시 이를 적용한다. 일대가 식민 통치 부정하는, 즉 식민지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독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누구? 여기 잘 봐. 우리 통합사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시장경제잖아. 선생님이 시장경제 체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의 반대가 사회주의 경제였어. 경제 텁텁해서 말했어. 여기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시장경제를 반대한다. 즉 무슨 주의야? 사회주의 말하는 거야. 여기 사회주의 나왔죠. 사회주의자나 누구? 독립운동가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바로 1925년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입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즉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도 무조건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정말 싫어했어요, 사회주의자는.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192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80에서 90%가 다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럼 결국 뭐야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겠다는 뜻이야. 알겠니? 지금 이거 오늘 하나 외워. 1925년 치안유지법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 거야. 이때는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누구를 키우고 친일 세력은 키우고 양성했는데 특히 공부한 애들, 지식인들 중에서 돈 있는 자본가, 땅 있는 지주층 이런 애들 가진 자들이지 한마디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적극 포섭했다. 왠줄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언제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재산을 가지고 있든 가진 자, 재산을 갖고 있든 권력을 갖고 있든 뭘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누가 더 보수적이 되겠니? 보수적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야. 현대를 지키고 싶은 거야. 가진 사람이 지키고 싶겠니? 없는 사람이 지키고 싶겠니? 은지야. 가진 사람이지. 얘는 가졌기 때문에 보수적이 돼요. 즉 변화는 싫어. 변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걸 뺏길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니네가 일본이면 어떤 애들을 친일파로 포섭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니? 진짜야. 너 가진 게 많은데 잃고 싶어 이거야. 너 이렇게 재산 많은데 너 독립운동하면 다 뺏는다? 너 이렇게 머슴을 심부름꾼을 100명씩 거느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너 독립운동하면 내가 다 뺏을 거야? 그럼 하루아침에 너 그지 돼. 되고 싶니? 근데 얘는 처음부터 그지야. 그냥 뺏을 게 없어요. 뺏을 게 없어요. 친일파로 포섭도 안 해요 이런 애들은. 물론 이런 애들한테 네가 친일파가 되면 너 재산 없는 거 돈 줄 때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단 이런 사람들 방금 말했잖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본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지주, 땅을 갖고 있는 거죠. 지식인과 자본가와 지주가 훨씬 더 많이 뭐가 됐습니까? 친일파가 됐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을 가진 자, 자본을 가진 자, 땅을 가진 자. 다 뭐야 공통점은 가진 자. 이들을 적극 포섭했다. 결국 문화 통치는 한국인들끼리 가진 자와 없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이간질시키고 분열해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단단하게, 공고한 건 단단하게 하려는 뭐였다? 오케이. 문화 통치는 뭐였다? 민족 분열 통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진정한 결론입니다. 문화 통치의 본질이야. 문화 통치의 본질은 이거야. 민족 분열 통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만 하고 덮으면 다 까먹어요. 여기 문화 통치의 실상 웃고 있는 가면 뒤에 더 웃고 있네요. 어머? 둘 다 웃고 있네요? 여러분 이 웃음과 이 웃음의 차이는 가증스러운 웃음이죠. 가증스러운 웃음. 아 이거는 노골적인 웃음이네요. 자 1920년대 우리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머 어디 갔어요? 선생님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치면 이 바다에서 헤매다가 끝나요. 못하고. 새로운 거였니? 나나나나나. 여기 있군요. 너무 밑에 내려왔네요. 자, 1910년대는 일본이 뭘 했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하면 가장 유명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은 뭐 하는 거니? 누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한 거라면 1920년대는 일본이 뭘 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을 해. 자, 이거 해석 먼저 할게. 이 산자는 생산하다 할 때 산자야. 생산해. 자, 이 미자는 쌀 미자야. 쌀.
그러면 산미 두 글자만 해석하면 뭐가 돼? 쌀 생산이지. 됐어? 산미의 뜻, 쌀 생산. 얘들아, 한문은 중국어야. 중국 애들이 영어 굉장히 잘하는 거 알아? 왜냐면 중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같아. 얘는 이렇게 써. 먹었다, 밥을, 나는. 이렇게 해요.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잖아요. 우리는 주어가 앞에 오고 동사가 뒤에 오잖아요. 일본어랑 또 어순이 같아요. 일본어랑 똑같아요, 우리랑. 와타시와 고항고 타베타이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어 되게 하기 쉬워요.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근데 중국 애들은 뒤에서부터 해석해냅니다. 영어처럼 쌀 생산이에요. 자 보세요. 산미 생산 쌀이 아니에요. 쌀 생산 알겠니? 쌀 생산. 쌀 생산은 증식이 뭐야? 늘리는 거지. 증식.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 오케이? 얘들아, 한문은 있지만 중국어야. 이제 우리 눈을 뜨고 있죠? 1920년대 발표하십시오. 산미 증식 계획 언제 했다고? 20년.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 이거는 선생님이 이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음 주에 할게요. 산미증식 계획은 제목만 일단 보시고요. 그러면 정리는 산미증식 계획 전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죠. 산미증식 전까지만 정리하기 숙제 꼭 해오시고요. 그림들이 많네. 그 나간 사진 아니 뭐야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진 하나 있으면 보여주고 끝내려 했더니 오 마이 갓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있을까요? 우리 내일인가요? 광복절이? 오 마이 갓 광복절이에요. 우리 1945년 광복돼서 2021년이니까 내일이 몇 번째 광복절입니까? 빨리 빼세요. 정말 여러분 빼기 안 할 겁니까?